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이유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눌 주제는 성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강의, 특히 이제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도 성인들처럼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는 건데, 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성장, 위험한 성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 그럼 위험한 성장은 뭐고 건강한 성장은 뭐냐?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 위험한 성장, 둘 중에 어떤 성장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건강한 성장이라고 답을 하실 텐데, 그럼 그게 뭐가 건강한 성장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아과를 가게 되면은, 아니면 소아과 가기 전에라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기만 하면은 이 성장 도표라는 것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각 연령대별로, 그 연령대별로 키랑 몸무게가 어떻다. 그러면 내 아이의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지금 한국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몇 %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작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체중이 너무 작네, 아니면 중간 정도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성장 도표의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좀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도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큰 키가 암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사법이 뭐고, 그리고 이런 식사법을 실천을 할 때 아이의 그런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 건강한 식사법을 고려할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지느냐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생산이 되고 폐기가 되는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떠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건강한 식단을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해야 그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위험한 성장, 건강한 성장. 어떤 게 위험한 성장이고 어떤 게 건강한 성장일까요?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의 어린이, 70년대나 60년대의 어린이와 현재 어린이, 누가 더 건강할까? 과거의 어린이가 더 건강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측면은 없을까요? 키가 더 크고. 근데 과거에 비해선 굉장히 좀 중대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줄긴 했죠. 위생 상태도 개선이 되고. 그런 면은 있지만, 현재 이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소아나 청소년 아니면 젊은 성인들이 겪고 있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은 과거엔 없었던 병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건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를 좀 봐야 되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 정도 수준이었어요. 1%가 약간 안 되는 수준. 지금은 소아 비만율이 17%에서 12%, 남녀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고, 평균 내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없던 병이나 마찬가지였던 염증성 장 질환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뜻하는데 이 병은 장에 염증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장에 염증이 계속이 되면 이제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설사를 하겠고, 그리고 그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은 점막이 터지면서 혈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장이 영양소를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먹어도 살이 빠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질병이 과거에는 크론병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0.05명 발생했어요. 한국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년 발생하는 환자 수가 25명이었던 병이에요. 1년에 25명 발생하던 병. 그래서 90년대까지 한국 의대에서는 이 크론병은 한국에 없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볼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크론병 발생률이 10만 명당 5.1명으로 100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수십 년 사이에. 그리고 크론병뿐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한 15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질병인데 특히 젊은 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들, 과거에 없던 병인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여드름은 당연히 거쳐야 될 건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산업화 이전에는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산업화된 지역에서만 여드름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여드름은 청소년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대, 30대에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젊은 남성들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을 많이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샤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이나 팔뚝 이런 곳에 여드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끔 여름에 수영장을 가거나 짧은 민소매를 입고 다닐 때 그 여성분들의 어떤 팔뚝이나 이런 데 있는 뾰루지 같은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초경 연령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요즘 초경 연령이 대략 한 몇 살 정도가 되나요? 5학년, 11살 뭐 이 전후로 이제 요즘은 초경을 하게 되는데 산업화되지 않은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만 17세에 초경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20년대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만 나이 16.9세에 초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80년대 초반생들까지 조사가 됐는데 80년대 초반생들은 13.8세 만 나이 그때 초경을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이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좀 고민할 게 좀 많은데요. 도대체 몇 살에 초경을 해야 정상일까라는 거죠. 몇 살에 초경을 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 딸이 있다고 했을 때 몇 살에 초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 다 하는 대로 11살, 12살에 초경을 하길 바라시나요? 아니 몇 살에 초경을 하길 바라시나요? 16세 정도? 15세, 16세 정도에 초경을 하길 바라실 텐데 그렇게 초경을 하려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경 연령이 감소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초경이 빨라질 경우에는 폐경 연령도 뒤로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더 올라가요. 그럼 평생 동안 노출되는 여성 호르몬의 양이 한 3, 4배 이상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얘기는 곧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암 종류, 한국인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종류에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암 발생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암은 남성에서 대장암과 전립선암입니다.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유방암과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장을 시키려면 무엇 때문에 대장암에 걸리고 무엇 때문에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걸리는지를 알고 그 원인을 피해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암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당연히 초경 연령이 빨라지면서 성조숙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강 상태의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텐데 식습관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이런 건강 상태의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밥을 얼마나 먹었나요? 요즘 이렇게 밥을 먹는 분 계시나요? 70년대엔 밥그릇이 이랬어요. 지금의 한 3배 정도 됐죠. 근데 요즘은 체중을 빼려면은 뭘 먼저 줄이죠? 탄수화물. 밥을 줄여요. 오늘도 뭐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체중 조절하려고 밥을 좀 줄였습니다. 먹는 걸 전체적으로 줄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지지만 다시 살이 찌게 돼 있어요. 평생 그렇게 적게 먹으면서 지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탄수화물 때문에 사람들이 살찌는 거라면 지금보다 밥을 3배 많이 먹었을 당시에 한국인들이 지금보다 더 뚱뚱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밥 먹는 양이 점점 줄면서 사람들이 더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70년대에 한국인들이 이 탄수화물 섭취하는 양은 제가 보기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아니면 고려, 삼국시대 다 합쳐서도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70년대에는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루에 한 700에서 800g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그 섭취량이 한 400에서 500g 정도로 거의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탄수화물이 감소하면서 섭취량이 증가한 음식을 보면은 요 남색은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기름. 그리고 이 노란색은 설탕, 당분 섭취량이고요. 이 붉은색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동물성 식품입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 섭취량이 증가했고 식물성 기름은 한 50배 정도 증가했고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섭취량은 10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죠. 7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 오면서까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당뇨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이 증가하고 그랬다면 먹는 것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뭐가 원인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식용유, 설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먹지 말고 여기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날씬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라. 바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전분질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간혹 그때는 먹는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살도 안 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섭취했던 칼로리를 비교해 보면은 1970년대나 2010년대나 3000칼로리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매일매일 3000칼로리를 섭취하지만 3000칼로리를 구성하는 음식의 변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탄수화물, 곡류 중심으로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칼로리의 80% 정도를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밀 이런 탄수화물 음식으로 전분질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아주 날씬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가 없었던 데 반해서
이 탄수화물 음식을 전체 칼로리의 50% 미만으로 섭취하게 되고 탄수화물 음식이 차지했던 비율을 설탕과 식용유와 동물성 식품이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밥그릇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 190mg, 밀리리터 수준이지만 70년대는 거의 이제 560,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밀가루죠. 밀가루를 먹으면은 살이 찌나요? 안 찌나요? 찔 것 같나요? 네. 그러면 70년대랑 지금이랑 밀가루 섭취량이 어떻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과거에는 밀가루 안 먹었다가 지금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걸까요? 그래서 과거에 먹었던 밀가루 양은 지금 먹는 양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밀가루를 어떻게 먹었나요? 수제비. 네. 밀가루에 소금, 물 좀 넣고 반죽을 해서 그냥 삶아 먹었죠. 주로 채소만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먹었죠. 수제비 칼국수 이런 것들. 그리고 빵을 먹어도 밀가루에 막걸리만 좀 넣어서 발효시켜서 쪄 먹었죠.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거나 버터가 들어가거나 계란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이 밀가루 음식의 종류가 달라졌죠. 요즘 얘기하는 밀가루 음식이라는 건 어떤 거죠? 빵, 과자, 파스타. 파스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니면 뭐 라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밀가루라서 안 좋은 게 아니고 혹시 빵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빵 만들 때 밀가루 100g 들어가면은 버터가 몇 g 들어가나요? 거의 동량 들어가죠? 100g, 설탕 100g, 거의 계란 들어가거나 이렇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지방이 들어가면은 이 지방은 이 탄수화물보다 칼로리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빵들은 밀가루가 주성분이 아니고 기름이 주성분입니다. 기름과 설탕이 주성분인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먹으면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 이유는 라면은 튀겨서 그런 거예요. 튀긴 라면. 그래서 그 라면이 안 좋고 빵이 안 좋은 이유는 밀가루라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간 지방과 설탕과 동물성 식품 때문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밀가루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에 뭐 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게 또 요즘 유행입니다.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 그런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현미로 빵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현미가루로 빵을 만들면 거기 현미만 들어가나요? 네, 식물성 기름이 또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간 대신 원당이 들어가고 네, 그렇긴 하지만 지방과 당분이 들어가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채식빵 그리고 채식빵 중에 밀가루를 안 쓴 그런 빵들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는데 한두 번 가고 더 이상은 못 가요. 먹고 나면 속이 너무 좋지 않고 몸이 부대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밀가루냐 밀가루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라도 기름과 설탕과 계란과 버터, 유제품, 동물성 식품이 안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고 아무리 몸에 좋은 현미라도 거기에 식물성 기름, 뭐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먹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동물성 식품 섭취량, 육류 섭취량은 한 15배 증가했고 어패류 섭취량은 한 5배 정도 증가했고 우유 섭취량은 50배 정도 증가했고 계란 섭취량은 한 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섭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우유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유가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우유는. 일단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이 키가 크고 그러면 뼈도 따라서 커줘야 되고 그러면 칼슘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우유를 마셔야 된다. 유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우유를 마신다고 뼈가 안 부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제품 낙농업자들이나 축산학 교수들은 주로 우유를 먹으면 골밀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주구장창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뼈가 안 부러진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데이터는 못 가져와요. 그래서 주구장창 골밀도만 높인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골밀도가 올라가면은 역설적으로 유방암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골밀도가 높아도 뼈가 잘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 약제가 있어요. 비스포스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다 보면은 이상골절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뼈가 너무 단단해지면은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물이 안 부러지려면은 딱딱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유연하면서 적당하게 단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은 하루에 72g 정도의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2011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미국은 하루에 700g 이상을 마십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우유를 많이 마셔요. 그러면 우유가 뼈 건강을 좋게 만든다면 골절이 더 적어야 되는데 우유를 10배 정도 많이 마시는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뼈가 2배 이상 많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골절을 예방하는데 별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WHO에서는 이런 현상을 칼슘 역설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미국인들의 뼈 건강에만 관심을 갖는데 WHO는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뼈 건강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칼슘을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조사하고 각 국가별로 뼈가 얼마나 부러지는지를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져요.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지역은 뼈가 안 부러져요. 이게 이제 칼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WHO 입장에서는 뼈도 안 부러지는 지역에 가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더 먹어야 됩니다라는 권고를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WHO에서는 뼈가 많이 부러지는 지역, 이 지역에 한해서만 칼슘 보충을 권장합니다. 그럼 한국은 뼈가 많이 부러지는 지역에 속할까요? 아니면 뼈가 덜 부러지는 지역에 속할까요? 아니면 중간 정도에 속할까요?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 물론 과거에 60년대나 70년대에는 골절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지만 산업화가 되고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중간 정도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미국과 골절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WHO 기준으로는 칼슘 섭취를 권장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비슷하게.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해서 뼈가 얼마나 부러지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만, 국가만 뼈가 많이 부러져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뼈가 안 부러져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다시 지표를 만들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으로 나눈 지표인데 이 지표가 1이라는 얘기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은 양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골절률이 한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더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거의 뼈가 안 부러집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 1보다 이 지표가 작은 지역은 이 지표가 작아짐에 비례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골절 발생이 증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산성이 되고 그 산성화된 피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칼슘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은 이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한다든지 신경학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변으로 또 배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소변 내에 칼슘 농도가 증가해요. 한마디로 몸이 밑빠진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칼슘마저 안 먹어버리면은 더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서구화된 식단을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우유나 칼슘 보충을 통해서 일부 골절이 예방이 된다는 아니면 골다공증이 예방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 연구 대상을 선진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관찰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절과 음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아주 일관되게 골절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 과일을 하루에 5분량 이상 섭취하면은 채소 과일을 거의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골절이 88%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 우유를 많이 마실 게 아니고 동물성 식품을 최대한 적게 먹고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위험한 성장, 건강한 성장과 관련돼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도 위험한 게 있고 건강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뭘 제일 먼저 줄여야 된다고 그러죠? 탄수화물, 밥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은 70년대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 연구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 실제로 체중이 감소해서 장기적으로 당뇨병이 예방이 되는지를 보는 연구예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 성인 6만 8천 명을 2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9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경우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눠서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만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는 당뇨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장점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종류별로 한 번 더 구분을 했어요. 조사를 더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중에 육류를 섭취할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4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고기를 더 많이 먹으면은 40%, 생선을 더 많이 먹을 경우에는 65% 당뇨병이 더 증가하고 유제품을 더 많이 먹을 경우에는 23%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나 견과류가 됐든 곡류가 됐든 아니면 감자가 됐든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가 됐든 간에 당뇨병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 도대체 탄수화물을 얼마나 적게 먹고 단백질을 얼마나 더 많이 먹을 때 40%가 증가하느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5% 정도의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5%만큼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이 있다고 치면은 2000칼로리의 5%면은 100칼로리예요. 100칼로리. 그러면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있죠.
그러면 100칼로리면은 탄수화물 25g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25g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었을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더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25g 안 먹고 단백질을 25g 더 먹었을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냐면 한 3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 돼요. 밥 한 공기. 그래서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대신에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은 여기에 곱하기 37%에 곱하기 3이라기보다는 3승을 해야 돼요. 3번 곱해줘야 돼요. 1.40 이렇게 곱해야 3번 곱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당뇨병 발생 위험은 2.7배가 됩니다. 밥 한 공기를 안 먹고 닭가슴살을 먹게 될 경우에. 그래서 밥에 채소만 먹을 때에 비해서 채소와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되는 거고 밥 대신에 참치나 연어를 먹게 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4.5배가 됩니다. 밥 대신에 우유를 먹게 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가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을 빼기 위해서 두 끼를 밥을 안 먹게 되면은 닭가슴살로 밥 대신에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은 두 끼를 7.5배가 됩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리고 어패류와 생선으로 밥 대신에 먹게 되면 20배가 돼요. 그리고 유제품으로 밥을 대체하게 되면은 두 끼를 대체하게 되면 3.5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20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죠? 밥 먹는 양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고 대신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섭취량은 10배 이상 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당뇨병이 10배 이상 증가했죠. 이 암스테르담 연구 결과와 아주 일치하는 변화들이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 연구는 새로울 게 없는 연구예요. 이미 2000년대, 90년대에서부터 고단백 식사를 할 경우에 당뇨병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식욕이 억제가 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식욕이 억제돼서. 그런데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역설적이게도 당뇨병이 더 증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내에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포 내에서 이 mTORC1이라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합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백질 합성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 합성도 증가하게 되고 세포의 성장도 촉진이 되고 세포의 세포 분열도 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적당한 수준의 mTORC1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앞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음식, 대표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었죠. 이런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먹게 되면은 사춘기가 일찍 오게 되고 여드름이 일찍 발생하게 되고 여드름이 안 없어지게 되고 20대가 되면 이미 비만 상태가 되고 실제로 20대의 평균 비만율은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25%가 넘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비만이에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당뇨병이 오기 시작하고 40대, 50대가 되면 암이 증가하게 되고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이 분자 수준의 원인을 따진다면은 바로 mTORC1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건강한 성장과 위험한 성장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성장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과잉의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성장이 빨라져요. 세포 분열도 빨라지고 지방 축적도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인슐린 농도를 충분히 낮추는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은 천천히 크면서 이런 성조숙증이라든지 여드름, 비만, 당뇨병, 암, 치매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 도표입니다. 표준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은 2017년도에 이 성장 도표가 새로 발간이 됐어요. 보통 이런 성장 도표를 참고해서 소아과에서 성장에 대한 그 상담을 하게 되죠. 제 주변에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꾸준히 이 강의도 했었어요. 동네에서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아이를 모유수유 중심으로 수유를 하고 이유식 후에도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도 현미밥에 나물, 채소 중심으로 이유식을 한 엄마가 있었는데 영유아 검진 때문에 소아과를 찾아갔을 때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무게가 끝에서 6번째고 키는 33번째네요. 100%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먹이지 말고 이제는 현미 반, 백미 반으로 줄이고 우리 일주일에 고기 1근 이상 먹이고 매일 우유를 500ml 이상 먹이세요. 그리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케어하지 못하면 아이의 체중이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봐온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딱 키 몸무게만 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으로 아이의 키나 몸무게를 가지고 키는 한 밑에서 33번째, 몸무게는 밑에서 6번째. 그러니까 체중이 적게 나간다. 발육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체중을 늘리려면은 현미 먹이는 것 중단하고 고기 더 먹이고 우유를 더 먹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대로 크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해질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냥 각 연령대별 아이들의 키랑 몸무게를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한국에 2017년도에 살고 있는 0세부터 19세까지 이 소아 청소년들의 키랑 몸무게를 쭉 조사해서 각 연령대별로 분포가 어떻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평균은 각 연령대별로 이렇고 거기에서 하위 1%, 3%, 5%의 키는 어떻고 상위 97%, 99%, 95% 해당되는 체중이나 키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주는 것 뿐인 거예요. 이 데이터는 건강하고 이상적으로 크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의 한국 청소년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평균적인 확률로 겪게 되는 거예요. 비만, 여드름, 성조숙증, 궤양성 대장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20대 때 비만, 30대, 40대 때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냥 남들 아픈 만큼 아프게 되는 거고 남들 크는 만큼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어떤 이 진료가 있었냐면 80년대만 해도 모유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유만 수유하는 아이들이 소아과를 찾게 되면은 이 분유 먹는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몸이 작아요.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유 당장 끊고 분유를 먹이세요. 실제로 진지하게 그런 권고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80년대만 해도. 요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WHO에서
성장 곡선을 그립니다. WHO에서도. 근데 그 WHO에서는 2007년도에 이 성장 도표를 발표했는데 그 성장 도표는 모유 수유만 한 아이들만 모아서 성장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 얘기는 2007년도 이전에는 모유 수유만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장 도표를 그린 게 아니란 뜻이에요. 분유 먹는 아이들, 모유만 먹는 아이들 다 합쳐서 성장 도표를 그리니 모유만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발육이 부진한 아이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유 끊고 분유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장 도표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HO에서는 2007년도에는 모유만 먹는 패널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의 키 몸무게를 조사해서 도표를 만든 겁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WHO의 데이터를 그냥 차용해서 모유 수유기에는 그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면은 WHO보다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한 0세부터 2세 정도까지의 연령대별 키나 몸무게는 더 커요. WHO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분유를 먹을 거냐, 모유를 먹을 거냐, 어떤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모유를 끊고 난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어떤 식의 식사를 하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이유식 할 때 단계별로. 뭐 다 쇠고기.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아이들의 성장에 좋으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아이들이 키가 빨리 크고 살도 붙고 얼굴도 통통해지고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먹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동물성 식품, 우유나 소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이런 것들을 먹어서 아이들이 빨리 크고 살이 잘 붙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 그게 이상적인 걸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성장을 위해 고기 우유를 꼭 먹어야 될까? 한국과 일본의 성장 패턴의 변화를 본 연구가 있는데 작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이 점선이 한국이고요, 실선이 일본인데 이 성장 패턴이 어떻게 좀 변하냐면 6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40년 동안 변화를 본 건데 이 평균적인 키는 남자의 경우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완료되는 연령대는 점점 더 어려져요. 그리고 65년도, 75년도, 84년도, 97년도, 2005년도로 가면서 최종적인 키가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더 이상 키가 더 커지지 않고 있어요. 최종적인 키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그 최종적인 키에 도달하는 연령대만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그런 패턴이 확인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15, 16살까지 꾸준히 크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12살, 13살에 다 커버리고 그 후로는 잘 안 크는 그런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길 바라시나요? 이 그래프는 초경 연령이 어려지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래프예요. 과거에는 15, 16살에 초경을 했어요. 60년대. 지금은 11살, 12살에 초경을 하고 보통 초경을 하면은
그 즈음에 피크로 크고 초경을 시작하고 두세 살이 지나면 이제 거의 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건강한 성장, 천천히 크길 바란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죠. 그러려면 어떤 걸 감수해야 되냐면 각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대로 먹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클 거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고 현미에 채소, 과일, 그리고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클 경우에는 이 초록색처럼 크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 연령대별로 이 초록색 그래프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키가 작아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하실 수 있나요? 천천히 크는 거라서. 그런데 15살, 16살이 지나가면은 이제 비슷해집니다. 이 한 4, 5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뭐 이해를 한다고 쳐도 아이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키가 작은 거를 감수할 수 있느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빠, 예, 그런 잔소리와 걱정,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소아과 의사의 이런 협박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 키가 안 큰데요. 어머니, 아이 너무 편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고기를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가공식품 거의 안 먹고 뭐 채식을 한 건 아니었어요. 최대한 좀 건강하게 식사를 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키가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경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초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키가 거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못 본 지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키가 작더라도 충분히 클 만큼은 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의 키는 먹는 것에 의해서 다 좌우가 될까요? 뭐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스트레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 유전자죠. 유전자의 영향이 80% 정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슐린 농도를 특별히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밤에 잘 자고 낮에 햇볕 받으면서 충분히 뛰어놀고 그럴 수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면은 아이들이 클 만큼은 다 클 수가 있다는 거죠.